안녕하세요. 유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테리어에 관련 프로세스를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 회사에다가 무조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게,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테리어에 대한 프로세스를 턴키로 하던 또는 직영공사를 하던 또 셀프로 하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빌드. 인테리어 프로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1단계부터 15단계까지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철거에서부터 청소 및 코킹, 중간에는 뭐 설비, 미장방수, 창호, 뭐 전기부터 목창호, 도장, 타일, 필름, 마루, 도배, 욕실, 가구, 조명, 랩 하듯이 이 모든 단계를 우리가 작업자들만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공사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체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게 직영공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조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테리어는 골조, 마감, 홈포니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조라고 하는 건 뭐죠? 벽을 치고 바닥을 치고 천정을 치고 요런 어떤 기본적인 골조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골조가 되는 상태에서 타일도 붙이고 도배도 하고 필름도 붙이고 뭐 가구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홈퍼니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가구나 쿠션, 베딩, 소파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골조와 마감을 묶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마감과 홈퍼니싱을 묶어서 스타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진 게 인테리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턴키 공사를 하면 보통 어디까지 가죠? 맞습니다. 마감 공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요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가 인테리어 이쁘게 하잖아요. 이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비싼 돈 주고 막 인테리어를 했는데 사람들이 집에 와서 확 이쁘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쁘다 안 하고 인테리어 했네. 이러면 정말 속상합니다. 이건 속상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우리가 턴키로 진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마감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뭐 가구하고 도배하고 도장하고 뭐 타일하고 그렇게 쫙 다 해놨단 말이에요. 스타일링은 보통 인테리어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근데 그때 본인이 할 때 옛날에 쓰던 뭐 직기 가구 막 이런 거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가구들이 막 앤틱한 가구인데 집은 모던으로 인테리어 그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은 모던으로 해놨는데 가구는 막 앤틱으로 들어와. 언밸런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큰 틀에서 골조부터 마감, 홈퍼니싱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 자, 아무튼 우리가 어쨌든 그러면은 인테리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마감까지다. 그 마감까지 해서 공정을 15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골조에 해당되는 공정이 있고 마감에 들어가는 공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골조에 대한 내용만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두 개를 다 조금 영상을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골조의 첫 번째 단계 철거부터 볼게요. 자, 철거 단계를 봅니다. 자, 철거는요, 내부에 필요 없는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의 마감재들이나 뭐 기타 나머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벽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천정에 있는 것들 다 철거할 때 뜯어서 정리를 하죠. 근데 이 경우에 철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공사에서 어떻게 스타트를 잘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철거를 할 때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벽하고 천장하고 이런 자재들을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건 뜯어야 될 부분, 요거는 살려야 될 부분, 요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할 때요, 요런 바닥에 대한 마루 철거 있죠. 마루 철거 같은 경우는 또 철거해서 또 마루 철거를 또 따로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유공사를 한다고 하면 철거팀과 마루 철거팀을 따로 부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철거팀이다 마루 철거팀이 붙어버리면 거기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엎어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용을 한다고 하면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턴키 공사할 때는 철거팀에서 다 진행을 하긴 합니다. 마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루를 철거하는 기기가 있어요. 마루 철거 기기가 있는데 바닥에 일단은 쫙 해서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요 기계로 턱턱턱턱 하면서 철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소음이 엄청 심해요. 소음이. 마루를 철거할 때 소음도 크고 철거를 기본적인 기본 철거를 할 때 소음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철거 같은 경우는 빨리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를 하고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죠. 다만 근데 빨리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루 철거할 때 중요한 거는 바닥에 우리가 강마루 같은 경우는 습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본드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샌딩을 깨끗하게, 요 기기가 샌딩 기계거든요. 샌딩을 깨끗하게 해서 바닥에 있는 잔여 어떤 그 본드 같은 거를 다 없애는 게 중요하다. 욕실 철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일을 남겨두고 도기수나 액세서리 철거하는 방법, 그리고 우측처럼 아예 다 철거하는 방법.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일을 남겨둔다는 얘기는 덧방식으로 한다는 얘기고, 덧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존 타일을 철거하는 철거 인력비와 폐기물을 다시 버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벽계 방수 작업하는 이런 비용들이 빠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덧붙이기 때문에 벽체가 더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는 다 철거할 때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한데 덧방 시공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히 철거하고 폐물 처리하고 또 방수 작업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주는 거를 사실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수 같은 경우 문제가 될 때도 바닥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하면서 아예 방수 작업을 새로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덧방을 하더라도 바닥 같은 경우는 다 철거하고 방수 작업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비확장되어 있는 발코니를 철거하면서 확장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신축 아파트일수록 비확장 발코니에 있는 날개벽이 있죠. 엄청 두꺼워요. 단열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 보시는 우측 사진처럼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폐기물 처리하면 1톤 차를 날개를 세워서 가득 올려서 폐기물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보면 또 이제 업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 폐기물이 몇 대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폐기물 처리 비용들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직영 같은 경우는 이게 되는데 턴키 공사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철거 비용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설비 작업은 정말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많이 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맞습니다. 발코니 확장하고 난 다음에 엑셀 파이프 연장하는 작업, 그리고 온수 분배기 위치를 옮겼을 때 요런 때 설비 작업 많이 하죠. 설비 작업 같은 경우 욕실에도 엄청나게 많이 작업들이 진행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수전 배관을 옮기거나 요렇게 위치에 배수구를 옮기는 거, 그리고 기존에 배수 라인이 하나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설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보조 주방에 있던 걸 안방 발코니 쪽으로 옮기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배관을 연결해서 다 오수관에다 연결해서 설비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마감 작업하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비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을 사용하고 물을 빼는 데잖아요. 물을 공급시키고 물을 빼는 작업이 설비 작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여기다 마감을 이쁘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100%다 하자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작업은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정말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미장 방수입니다. 설비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미장 방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미장 방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발코니를 아까 확장했잖아요. 발코니 확장했으면 발코니 확장된 부분에 이렇게 미장 작업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시켜야 되는 거죠. 침실 쪽에도 발코니가 확장되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조적으로 날개를 쌓았죠. 그리고 위에까지 쌓기도 하고 하프 정도만 쌓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멘트 벽돌로 해서 벽돌 쌓기를 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미장을 하고 액체 방수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마스라고 해서 이렇게 고무도막 방수 작업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미장 방수 작업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우리 욕실에 욕조를 기존에 우리 식사용 욕조 빼버리고 타일 욕조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할 때도 역시나 미장공들이 조족공사와 방수공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PL 창호 단계입니다. PL 창호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외기에 바로 면해있기 때문에 이 PL 창호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PL 창호에 대한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PL 창호 같은 경우는 거실 창호, 이게 크게 거실 창호 크게 들어가는 거랑 침실 창호 요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실 창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게 유격되는 거리가 좀 낮죠. 그리고 침실 창호 같은 경우나 발코니 창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호 공사를 할 때는 발코니 확장 부위에 창호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발코니 확장을 창호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창을 철거를 하고 다시 확장 이중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창에 있는 창틀의 프로파일 자체가 사이즈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단창일 때는 14cm라고 하면 이중창일 때 24cm, 뭐 대략 10cm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수평을 잘 맞아야 문 열리고 닫히는 개폐가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이 창호는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참고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마감해서 가는 뭐 업체들도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죠. 제가 뭐 이 회사 이거 상관없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자체 시공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과 그 개구부 사이 있죠. 요 간격은 보통은 이제 오픈 사이즈를 해서 실측하라고 할 때 요유치수를 한 10mm 정도 요유치수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계산이 잘못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너무 빡빡하게 설치가 되는 거죠. 빡빡하게 설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개구부 틀에다가 샤시가 설치되고 그 10mm 정도 1cm 정도 남는 데다가 우레탄 폼을 사춤해서 밀실하게 단열이 되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뻐끔뻐끔 막 이게 이 바깥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나 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나면 직영공사 특히 할 때 꼭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호 같은 경우는 창호업체가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뭐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창호 공사를 할 때 기존의 창을 뜯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단계 1단계에 있던 철거 작업할 때 해야 될 창호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비확장 발코니의 샤시는 철거 작업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냐면 요런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이 공간, 이 침실에 여기가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설비 작업도 해야 되고 미장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창은 어떻게 철거 작업할 때 철거를 시켜버린다. 여기 있는 요 외부 창호들 있잖아요. 요 창호들은 기본적으로 샤시 업체에서 견적을 할 때 철거에 대한 비용을 포함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샤시를 갖다가 철거할 때 장비를 써야 된다고 하면 장비비가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업체랑 잘 확인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목공사와 전기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목공사, 전기공사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묶은 이유가 뭐냐면, 목공사 진행을 할 때 전기공사가 일정을 같이 겹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공사죠. 마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는 공사가 바로 목공이거든요. 목공이 얼마나 품질을 좋게 해서 작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목공사 먼저 볼게요. 목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예요. 벽체 만들고 천정 만들고, 그리고 뭐 없던 거 새로 뭐 날개 벽체 같은 거 만들고 전부 다인데, 그 중에서 저는 목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열 작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단열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단열 공사만 별도로 하는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리모델링 시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목공사에서 단열 공사를 같이 합니다. 여기서 단열 공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벽체를,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그 발코니 확장한 데다가 단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압출법을 하든 비드법을 하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공사 쪽에서 진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코니가 확장되거나 단열재가 취약한 부분에 단열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압출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아이소핑크라는 제품인데요. 그 아이소핑크로 해서 벽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작업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열 공사 같은 경우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소핑크가 설치된 그 사이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 부분에 전부 다 우레탄 폼 사춤을 하면서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밀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벽체 자체가, 면 자체가 고르지 못하면 각재를 대서 거기다 석고보드나 또는 합판을 치고 하면서 면을 고르게 작업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목공사죠. 그리고 요새는 또 목공사 할 때 요런 것들이죠. 요 뭐냐면 우리가 슬립 문선 만들 때 있잖아요. 9mm 슬립 문선 만들 때 요런 부분들에 대한 문틀 작업, 요런 것들도 목공이 다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인 조명. 우리 또 라인 조명 많이 하잖아요. 그 라인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목공 작업이 필요해요. 라인 조명이 들어가기 위한 하우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도 전부 다 목공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목공사가 일정도 길고요. 품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벽체를 도배로 하느냐 도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품수들도 바뀌게 되는데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그리고 또 목공사 할 때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각종 보강 작업을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설계 단계에서 파악된 그 공간에 각종 보강 작업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작업을 해놔야 돼요. 실링팬을 한다고 하면 천장에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벽에다가 뭐 벽걸이 우리가 TV를 건다거나 할 때 합판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주방 쪽에 아일랜드 혼자 단독으로 설치되는 아일랜드 후드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 후드 같은 거 설치할 때도 천정에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12mm 정도 되는 두께의 합판을 보강할 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목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아닌 말로 뭐 도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려면 보강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기공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기공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공사. 지금 뭐 안 중요한 공정이 없지만, 전기공사도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인테리어 활용 경정 뭐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명공사에 대한 작업을 전기 작업자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전기 정말로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것들이죠. 천정에 구멍을, 다운라이트 구멍을 뚫고, 요런 식으로 뭔가 설 막 빼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CD 전선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CD 전선관을 먼저 넣어놓고, 이 안에 다시 전기 배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업할 때는요, 2명이서 2인 1조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한쪽에서 밀어 넣어주고 한쪽에서 다시 빼서 전선 연결을 진행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운라이트, 그죠? 다운라이트. 우리가 공간에서 다운라이트가 들어갈 때는 보면 요렇게 위치를 잡아놓고 구멍을 뻥뻥 뚫거든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2인치도 하고 뭐 3인치도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명 계획을 할 때 따져보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천정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공사하고 전기공사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천정을 쳐야, 목공사에서 천정을 쳐야 전기작업자들이 구멍을 뚫거든요. 근데 전기를 구멍을 뚫잖아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잘못 뚫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잘못 뚫은 거 또 메꿔야 돼요. 또 그런 작업들도 목공사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목공 작업을 할 때 전기 작업을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저희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했던 현상 랜선도 할 때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천정도인데요. 조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던 거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나 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뭐 집부동 하나, 간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우리가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뭐 포인트로 스팟을 설치를 한다거나, 간접을 설치한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가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기 작업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요, 그 전열기기 도면인데, 우리가 스위치나 콘센트 있죠. 이 스위치나 콘센트가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추가되는 게 없이 그것만 쓴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때 추가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니까 콘센트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도 스위치 하나 뭐 사러 달아서 여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전기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전기 작업자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 배관 배선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배가 되면 조명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같은 작업자가 보통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골조 단계에서 설명한 이 전기 작업은 뭐다? 배관 배선 작업이 비중을 이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 콘센트 같은 경우에 보면 눈에 좀 잘 보이는 주방, 거실, 현관 이런 쪽에는 좀 좋은 제품의 스위치나 콘센트를 쓰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죠. 융이나 르그랑. 그리고 이렇게 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라 시켜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옛날 집에 박혀있던 그 전기 스위치 요거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새로 거기에 사이즈 맞게끔 더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골조 같은 경우는 골조를 다 따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소음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어디에 들어가고 어떤 거를 살리고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정말 깊이 있게 인테리어 회사 또는 뭐 직영을 할 때는 고민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천장에 빌트인으로 매입되는 실내기 있잖아요. 실내 공사는 언제 할 걸까요? 에어컨 공사는요, 두 가지를 분류시켜야 돼요. 뭐냐면 배관 배선 작업과 그리고 실내기 설치 단계. 배관 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에어컨 냉매 배관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언제 하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설비 배관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에어컨 배관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에어컨 배관이 지나가는데 천정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럼 배관이 지나갈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내기를 설치하려면 실내기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목공에서 틀을 딱 짜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리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설치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기 설치할 때 천정형 빌트인으로 설치하는 제품은 목공사가 끝나기 전에 배관 작업은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목차후 공사인데요. 이 목차후 공사는 약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요 느낌과 요 느낌인데, 좌측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립 문선 같은 거 하잖아요. 슬립 문선은 아까 어떻게 한다면 목공에서 틀을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문짝은 공장에서 만들어 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추후에 어떻게 필름 작업하거나 도장 작업이 되는데,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이거 뭐냐면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목차후 공사까지가 인테리어에서 골조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필름을 추가적으로 붙여야 되는 공정이라고 하면 목차후까지가 골조 공사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완제로 나온다고 하면 목차후부터가 마감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인테리어의 골조에 해당되는 철거, 설비, 미장 방수, 그리고 PL 창호, 전기 목공, 그리고 목창호까지 6개의 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는 2부에서 나머지 마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